이 감자 이거 누가 구웠어? 당장 데려와. 대한민국 1위 건설여제 한영자 회장이 한밭집 식탁 앞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조원의 신사옥 현장을 호령하던 그녀를 무너뜨린 건 누군가 남기고 간 누렇게 탄 감자 한 알이었습니다. 단내와 탄내가 뒤섞인 그 투박한 향기가 40년 전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굽던 설탕 감자와 똑같았거든요. 수행원들이 주방에서 찾아온 건 현장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21살의 일용직 청년이었습니다. 청년과 눈이 마주친 순간 한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쫓았던 그 아이의 눈매가 청년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으니까요. 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거친 손등을 잡으려던 찰나 청년은 짐승 보듯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볼일 없으면 나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니까. 청년이 매몰차게 등을 돌리고 천하의 한 회장이 아이처럼 흐느끼는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탄 감자 한 알에 무슨 피 맺힌 사연이 있길래 철의 여인은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을 원수 보듯 노려보는 이 청년은 과연 누구일까요? 30년을 돌아온 증오의 세월, 그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성채건설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묵직한 이름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땅의 하늘금을 바꿔온 기업. 그 기업을 맨손으로 일구어낸 사람이 바로 한영자 회장이었죠. 75의 나이에도 그녀는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흰 머리칼을 단정히 올린 채 목이 긴 코트를 여미며 성채건설 신사옥 공사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영자의 눈빛은 오랜 세월이 빚어낸 날카로움과 피로가 묘하게 뒤섞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영자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현장을 반쯤 돌았을 무렵 그녀의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머릿속이 손뭉치로 채워지는 것 같은 어지러움. 비서가 재빨리 부축하며 회장님, 잠시 쉬시지요라고 속삭였고 수행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인근 한밭집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한밭집 안은 철판 냄새와 국밥 냄새가 뒤섞인 투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긁힌 자국 가득한 플라스틱 식탁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한쪽 구석에 설치된 낡은 선풍기가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 어떤 세련됨도 없는 그러나 살아있는 냄새가 물씬 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소라면 이런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걸터 앉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끝에 낯익은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집요하게 코를 파고들었습니다. 단내와 탄내가 아슬아슬하게 뒤섞인 냄새. 감자 껍질이 뜨거운 철판 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냄새. 그리고 그 위에 녹아드는 설탕의 달콤하고도 쓴 향기. 영자의 시선이 식탁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나무 쟁반 위에 종이 포일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감자 두어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껍질 군데군데에 깊게 파인 자국들. 그 자국 안으로 설탕이 녹아들어 진한 갈색의 캐러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눈을 깊게 파내고 설탕을 채운 감자. 그것이었습니다. 영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을 감추려는 듯 그녀는 양손을 꽉 마주 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떨림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여 년 전
그 먹먹하도록 가난했던 겨울의 어느 날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당시 35이었던 영자는 아이들에게 변변한 간식 하나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날품팔이로 벌어다 준 돈은 쌀 한 자루를 사고 나면 바닥났고 아이들은 저녁마다 배를 움켜쥐며 잠들었죠. 어린 현준이는 6살이었습니다.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에 엄마 배고파요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쥔 채 눈만 깜빡거리던 아이. 영자는 그날도 쌀독 바닥을 긁다 남은 감자 2알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톱으로 감자 눈을 파내고 구석에 남은 설탕을 긁어 그 안에 채웠습니다. 뚜껑 없는 냄비를 엎어 화로 위에 올려 구운 그 감자 하나가 그날의 유일한 간식이자 저녁밥이었습니다. 엄마, 감자에서 꽃향기가 나요. 어린 현준이가 두 손으로 뜨거운 감자를 감싸주며 그렇게 말했었죠. 영자는 그 작은 얼굴에 피어오른 미소를 바라보며 등을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것밖에 해줄 수 없는 자신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서러워서였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한치의 흐릿함도 없이 선명하게 밀려왔습니다. 영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 2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막으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철의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당장 불러오세요. 당장. 비서가 조심스럽게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쪽 작은 환기창 너머로 한 청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1살 강진우였습니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다 점심 교대 전 잠깐 짬을 내어 남은 감자를 굽고 있던 그 청년은 누군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앞치마를 손으로 탁탁 털며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이목구비,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의 선, 짙은 눈썹 아래 깊이 자리한 맑은 눈동자, 거칠어진 손등과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까지 20여 년 전 자신이 등 돌려 내보냈던 그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막내 아들 현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영자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손이 식탁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안 가득한 눈이 청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그저 무심하게 식탁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가운데 앉은 노인의 시선을 느끼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쪽을 바라보았죠. 그 얼굴, 흰 머리에 고급 코트,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그 노인이 누구인지 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채건설 한영자 회장, 아버지를 죽인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이름이자 평생의 원수. 진우의 눈빛이 식었습니다. 감자 구운 사람 찾으셨습니까? 단답이었습니다. 온기 하나 없이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세우며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에게로 향하는 손이었습니다. 혹시 강현준의 아들이냐?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래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영자의 손에서 거두어 정면을 응시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볼 일 없으시면 일 보러 가겠습니다. 영자의 손이 허공에 멎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몸을 돌려 주방 쪽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등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서가 놀라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어깨에 닿으려던 순간 그 손이 힘없이 걷어내졌습니다. 진우가 영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말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밭 안이 일순 얼어붙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표정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이 멀어지는 진우의 등을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진우가 다시 주방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영자는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았습니다.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밭집을 나서는 영자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몸의 무게가 아니라 가슴에 얹힌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것처럼 말이죠. 철의 여제 한 회장이 한밭집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실은 수행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비밀이 될 것이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진우는 남은 감자 2개를 종이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감자를 봉지에 눌러 담는 손끝에서는 미세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던 방, 그 누추한 공간 어딘가에 남겨져 있던 탄 감자 냄새. 진우는 그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날에도 설탕 감자만큼은 구워주었던 아버지의 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끝내 외면했다던 그 노인도 기억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현장 소장에게 조용히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현장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차에 오르기 전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까 그 청년 신상 조용히 파악해 두도록. 차 문이 닫히고 현장의 소음이 다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앞에는 지금도 그 청년의 등이 아른거렸습니다. 현준의 얼굴을 한 채 자신의 손길을 차갑게 걷어낸 그 등이 40여 년 전 설탕을 녹여 감자를 구워주던 손으로 길러낸 아이가 남긴 아들이 지금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사실이 영자의 가슴 한복판에 말뚝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과연 영자는 손자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우가 평생 품어온 원망의 뿌리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영자는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째 살아온 집이었지만 그 넓은 저택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켜둔 거실 불빛 아래 영자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 뜨겁고 둔한 것이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통증인지 슬픔인지 영자 자신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2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당시 영자는 52살이었습니다. 성채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며 회사 전체가 흔들리던 그 무렵 막내 아들 현주는 집안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진 것도 배경도 없는 여자. 영자는 그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위기 앞에서 집안의 체면까지 구겨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막내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그 선택을 하려면 이 집 문턱을 넘지 말라고. 당시의 영자는 그것이 일시적인 엄포라고 생각했었죠. 아이가 고집을 꺾고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뒤늦게 현준에게 편지와 거액의 수표를 보냈습니다. 잘 살라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그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 편지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영자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비서에게 지시해 진우가 일하는 현장 한밭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원들을 차 안에 남겨두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이른 아침부터 현장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점심 전 잠시 숨을 고르러 한밭집에 들어오다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 같은 무표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본가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야. 진우는 잠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더 차가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뒷짐을 풀며 작업복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오래된 비닐봉지 하나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는 편지 조각들이 퍼즐처럼 흩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 영자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손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수치스러운 선택을 한 이상 죽어도 이 집 문 앞에 오지 마라.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시작된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편지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필체를 모방한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이 저주 같은 문장들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냐?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영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우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는 얼굴로. 아버지 유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 넘게 품고 사셨어요. 서랍 제일 깊은 곳에 넣어두고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던 편지입니다. 영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것을 20년 넘게 품고 살았다는 말이 가슴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따뜻한 편지는 닿지 않고 이 독설 가득한 위조 편지만 아들의 손에 쥐어진 채로 세월이 흘렀다는 것.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윤곽을 갖추기 시작하자 영자의 눈이 타오르듯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꾹 눌러온 회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10살 때였어요. 손자가 들려준 아들 가족의 과거는 참담했습니다. 영자의 막내 아들 현주는 건설 현장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호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일하다 무너진 비계에 깔렸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진우는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작업복에 남은 흙먼지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다 간호사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10살짜리 아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무너져 있어서 자신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준의 아내 수연은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우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오래 알아온 지병이 결국 몸을 이겼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며칠을 병원 침대 위에서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보냈습니다. 진우는 그 가냘픈 손의 감촉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얇고 그러나 꽉 쥔 힘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던 그 손을. 그 뒤로 진우는 혼자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잠시 지내다 엄마 수연의 먼 친척 집을 돌며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먼저 수저를 드는 것이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방 한켠에 이부자리를 얻어 자도 항상 짐이 된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자취방으로 독립하며 공사 현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대학 입학 후에도 학비를 모으기 위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댄 적 없이. 기나긴 세월이 진우의 입으로 모두 흘러나온 다음 한밭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현장 기계음만 둔탁하게 울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진우는 식탁 위에 흩어진 편지 조각들을 한데 모아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자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우리 아빠를 내치고 죽인 건 당신이에요. 청년이 된 손자의 원망은 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고 단단한 그 목소리가 영자의 가슴 정중앙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심장 근처에서 뜨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영자는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75의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 조각들을 두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조각 하나를 집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짚으며 그 모든 조각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 들었습니다. 비서가 놀라 달려와 부축하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업화 끈을 조여맨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영자는 수거한 편지 조각들을 조용히 손가방 안에 넣은 뒤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에게 나지기 명령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내 편지를 현준에게 전달했던 집사조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오늘 중으로 알아오도록 해.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진우가 다시 현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영자는 그제야 조금씩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본가로 돌아온 영자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자신의 방 안에 앉아 편지 조각들을 식탁 위에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20년 넘게 사람의 품 안에서 접혔다 펴진 냄새. 아들의 손때가 배어 있는 냄새였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으로 눈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한편 진우는 현장 일이 끝난 뒤 옥탑방으로 돌아와 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배낭 하나와 이불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배낭끈을 손으로 쥐었다 놓았습니다. 이 현장을 떠나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있어봤자 자신에게도 그 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장남 태준이 본가로 긴급 소환되었지만 진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위조한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진우가 이 현장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영자는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였고 눈을 떠도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려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약을 챙겨 건넸지만 영자는 손만 저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이 통증은 어떤 약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서재 안쪽 창고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들을 꺼내오도록 지시했습니다. 20여 년 전의 회사 장부와 내부 지출 기록들이 담긴 상자들이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코를 찔렀습니다. 영자는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시절의 기록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찾던 것은 오래지 않아 나왔습니다. 23년 전 항목. 막내 아들 현준 앞으로 처리된 거액의 수표 지출 기록이 장부 한 귀퉁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옆칸을 살폈습니다. 수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령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달랑 허술한 내부 전표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령인의 서명도 없고 확인 도장도 없는 전표였습니다. 영자는 그 전표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막내 아들만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 돈을 보낸 이후의 서류 처리 같은 건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현준에게 보낸 돈이 현준의 손에 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쓴 편지가 위조되어 전달되었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사조 씨였습니다. 20여 년 전 성채그룹 집안의 살림과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그 남자. 영자의 편지를 현준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영자는 그를 믿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허술한 전표 한 장은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남 태준이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급히 소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얼굴에는 이미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장부를 밀어보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현준이한테 보낸 돈이 손에 전달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 편지도 내가 쓴 게 아니야. 태준은 장부를 들여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충혈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이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처연하다는 것을 그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20여 년 전의 일을 처음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 들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랫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생 현준이 평생을 오해 속에 살았다는 것.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가난 속에서 살다 죽었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태준은 손으로 눈두덩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이 오래된 상처처럼 다시 벌어지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조씨 행방,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날로 조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탐문 끝에 알아낸 것은 조씨가 은퇴 후 가족도 없이 지방 소도시 외곽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박 빚이 절정에 달했던 20여 년 전 그는 주인 집 금고에 손을 댔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편지까지 위조했을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거를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우에 관한 보고도 차례차례 들어왔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 친척 집을 전전한 기간,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한 내역들. 서류 한 장 한 장이 쌓일수록 영자의 입술은 더욱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진우가 겪어온 세월이 숫자와 기록으로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결국 아들이 마지막으로 살던 자취방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차가 오래된 골목 안쪽에 섰습니다. 영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외벽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계단 쪽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현준이 살았다는 방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낡은 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나무로 된 낡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영자는 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삭은 나무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비바람을 맞은 문이었습니다. 현주는 이 방에서 아내를 맞았고 아들을 낳았으며 생계를 꾸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그 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눈꺼풀 안쪽에 힘을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래전에 살던 세입자가 늘 조용했다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웃에 폐 한 번 끼치지 않았다고, 가끔 밤이 늦어도 불을 켜지 않은 채로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고리 아래쪽에 오래된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 손으로 붙인 것이 분명한 모서리가 다 들뜬 작은 스티커였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진우가 어린 시절을 이 방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 골목을 오갔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본가로 돌아온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 씨를 찾아냈습니다. 은퇴 후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그 남자는 태준이 증거를 들이밀자 이내 무너졌습니다. 20여 년 전 그는 도박 빚에 쪼들려 있었습니다. 영자가 현준에게 보낸 수표를 가로챘고 편지는 자신이 위조해 전달했습니다. 영자의 필체를 흉내낸 저주 같은 문장들로 현준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태준이 전화기 너머로 그 전말을 전하는 동안 영자는 수화기를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말을 마쳤을 때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영자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 사람 하나 건사 못해서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았구나.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영자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흐느끼는 울음이었습니다. 20여 년을 골마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비서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옥탑방 방세를 빼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종적을 감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 근처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코트를 집어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차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눈꺼풀 안쪽으로 오래된 풍경이 번지듯 떠올랐습니다. 40여 년 전 마루 위에 옹기종기 앉아 설탕 감자를 나눠 먹던 새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현준,
그리고 큰 아들과 작은 딸. 그 작은 손들이 뜨거운 감자를 잡고 호호 불던 풍경이 차창에 어른거리다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어떤 생각보다 크고 간절하게 가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공포였습니다. 손자마저 잃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진우의 옥탑방으로 향하는 이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진우의 옥탑방은 달동네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추자 영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낡은 벽돌담을 따라 꺾어지는 좁은 계단이 위로 또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난간은 녹이 슬어 손을 대면 붉은 가루가 묻어났고 계단 틈새마다 잡초가 비집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가 막 지나간 뒤라 돌계단은 젖어 있었고 그 위로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따라 내리며 부축하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지팡이를 짚으며 계단 척칸에 발을 올렸습니다. 이 계단을 혼자 올라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영자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것들을 이 몸으로 직접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왔습니다. 계단은 가팔랐습니다.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고 허리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지팡이 끝이 젖은 돌 위에서 미끄러지려 할 때마다 영자는 벽에 손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바닥에 거친 벽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폐 안쪽이 쥐어짜이는 것처럼 조여들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던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보다 지금 이 계단 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영자는 잠시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골목 아래로 자신의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비서가 차 옆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영자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계단은 아직도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반들거리는 돌표면 위로 빗방울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코트깃을 여미며 다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던 시절에 이런 계단을 오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장마철이면 이렇게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고 한겨울이면 얼어붙은 난간을 잡고 올랐을 것입니다. 손자 진우도 이 계단을 매일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버스비 한 푼이 아까워 저 아래부터 이 고갯길까지 걸어 올랐을 21살의 청년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뿌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영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계단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맨 진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걷다가 계단 중간에서 영자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서너 칸이었습니다.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영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좁고 가파른 계단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한 채 올라오고 있는 노인. 숨이 거칠게 차 있었고 손은 벽을 짚어 떨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차갑게 표정을 가다듬으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포일에 싼 감자 2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직접 구운 것이었습니다. 종이 포일 사이로 설탕이 녹아든 진한 단내가 풍겨 나왔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이것밖에 해줄 것이 없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5평생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 영자가 지금 계단 위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감자에 닿았다가 이내 거두어졌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끝까지 마음대로군요. 우리 아빠는 이미 없는데. 그 말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진우는 영자의 옆을 지나쳐 내려가려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자의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쌓아온 죄책감과 그리움과 우라가 50년 가까이 가슴 안에 꾹꾹 눌러 담겨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손에서 감자가 떨어졌습니다. 종이 포일이 계단 위에서 펼쳐지며 감자가 대굴대굴 굴러내려갔습니다. 영자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빠져나가 계단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영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계단 아래로 쓰러지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며 뒤로 돌아선 진우가 계단에서 쓰러지는 영자를 두 팔로 낚아챘습니다. 배낭이 한쪽으로 쏠리며 진우의 몸도 함께 비틀거렸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몸을 꽉 끌어안은 채 계단 벽에 등을 붙이고 버텼습니다. 영자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가냘픈 무게가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온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회장님, 눈 떠요. 눈 떠봐요. 진우가 영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낮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계단에 내던지고 영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75의 노인이었지만 업고 보니 어깨 위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속절없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남은 젖은 계단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야윈 손이 진우의 어깨 위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계단의 차가운 충격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아래서 비서와 수행원들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고함쳤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요. 비서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얼른 차 문을 열자 진우는 영자를 조심스럽게 차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영자의 얼굴 가까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얕게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 몇 분 동안 진우는 영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남은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영자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진우는 한쪽 구석에 앉아 영자의 야윈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 주름진 손마디, 손끝에 남은 굳은 살들,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뛰고 장부를 들쳐가며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진우의 가슴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슬픔인지 연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가슴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느껴왔던 분노가 사라져갔습니다. 응급실 불빛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의료진이 영자를 처치실로 데려가며 진우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하얀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는 그 문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빗물과 먼지로 엉망이었고 숨은 아직도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원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문 안에서 영자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우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은 이 긴 밤이 끝나기 전에 마침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응급실 처치실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빗물과 흙먼지가 뒤엉켜 말라붙어 있었고 무릎에는 계단에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도 젖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지는 복도 한가운데서 진우는 자신이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처치실에서 나와 설명을 건넸습니다. 관상동맥 증후군.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혈관이 좁아져 혈류가 막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좁아진 혈관 안에 작은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영자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진우는 복도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두 손을 앞으로 늘어뜨리고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아직도 영자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업고 달리던 그 가벼운 무게가 어깨 위에서 아직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찌르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의 계단에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쓰러지던 그 몸, 본능적으로 낚아채던 자신의 두 팔,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으로 터져나온 그 한마디, 할머니.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평생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몸이 마음보다 먼저 알아버린 것처럼. 진우는 눈을 뜨고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른 환자 가족의 울음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진우는 두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손바닥 안에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복도 끝에서 급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52살의 장남은 정장 차림에 넥타이도 고쳐 매지 못한 채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비서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나서 그는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죽은 동생의 얼굴이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진우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는 것처럼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진우구나. 나는 태준이야. 내 큰아버지. 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큰아버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역시 아버지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이 사진 손에 들고 확인해봐. 있던 네, 서류 알겠습니다. 봉투를 이 부분 천천히 이상해. 꺼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다시 봐야겠어요.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진우는 그 말에 눈을 좁혔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장부 사본과 수표 지출 내역서, 그리고 한 장의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진우의 손에 건넸습니다. 20년 넘게 성채 건설 본가에서 집사로 일했던 조 씨. 그는 며칠 전 태준의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던 그를 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영자가 현준에게 보낸 거액의 수표, 그것을 자신이 가로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봉투 안에 든 수표를 본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빼낸 뒤 절대 들키지 않기 위해 봉투 안에 영자의 필체를 흉내낸 위조 편지를 넣어 현준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읽는 내내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품고 살았던 그 편지. 어머니의 말을 어겼으니 다시는 찾지 말라고,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써놓은 그 잔인한 편지가 할머니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욕심에 눈이 멀어 만들어낸 위조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진짜라 믿으며 상처 속에 2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현장 먼지를 뒤집어쓰며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그 편지를 꺼내보며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늘 있었던 그 봉투. 진우가 10살이 되던 해에 처음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서둘러 그것을 다시 집어넣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것은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20년 넘게 매일 밤 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 설탕 감자를 구우면서 현준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라고 하시면서 어디에 사는지 건강히 잘 있는지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리워하셨단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밭집에서 감자를 보고 통곡했던 그 장면이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런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혼자 구워왔던 그 감자였던 겁니다. 할머니가 왜 우셨는지 이제 알겠니? 태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의료기기가 내는 규칙적인 삐소리만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가슴 앞에 꽉 쥔 채 천천히 수술실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초록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하얀 천 위에 작게 누운 영자의 몸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건설업계를 좌우하는 사람이 수술실 유리 너머에서 이렇게 작고 가냘픈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상상 속에서 매섭고 냉정하기만 했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랬던 할머니가 주름지고 마른 몸으로 침대에 누운 것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을 때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 믿으며 가난 속에서 살다 죽었고,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외면했다 믿으며 20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것은 단 한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망과 복수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거대한 슬픔이 되어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이제 진우의 마음속에 남은 원망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노를 쏟아야 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과 똑같이 속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상처받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온도가 이마로 전해졌습니다. 저 안에서 할머니는 지금 살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좁아진 심장 혈관을 넓히며 다시 숨을 이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가 진우에게는 이제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 문 안에서 영자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나눠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창 너머 작은 몸이 제발 살아서 눈을 떠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간절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과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우는 이 새로운 진실 앞에서 평생 품어온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영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은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차갑고 낯선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둠이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이불 속에 몸을 감싼 것처럼 아무것도 아프지 않고 아무것도 무겁지 않은 어둠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안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이웃집 지붕이 보이는 좁고 허름한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런 흑빛 감자들이 담긴 양은 그릇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40년도 넘게 잊고 살았던 그 집, 그 마당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젊었습니다. 주름도 굳은 살도 없었습니다. 30 중반의 손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톱으로 감자 눈을 하나하나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남겨둔 설탕 봉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설탕을 박박 파내어 파낸 자리마다 설탕을 꾹꾹 눌러 채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설탕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까끌까끌하고 달콤한 감촉이었습니다. 이 동작을 얼마나 오래 해왔었는지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던 그 겨울들, 배고파도 내색하지 않던 아이들 앞에서 유일하게 꺼낼 수 있었던 간식이자 식사였습니다. 화로에 불을 올리고 냄비 뚜껑을 뒤집어 그 위에 감자를 올렸습니다. 곧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탕이 녹으면서 감자 껍질이 노릇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내와 탄내가 뒤섞인 그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맡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난하지만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때 마루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감자에서 꽃향기가 나요? 영자가 돌아보았습니다. 6살의 현준이 문지방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때가 탄 흰 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작은 코가 오뚝하고 눈이 유난히 반짝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눈이 감자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 아니 30년 전에도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설탕 많이 넣었으니까 달콤할 거야. 현준이 총총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다 익지 않은 감자를 두 손으로 집으려 하다가 뜨겁다며 손을 탈탈 털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그 손을 잡아 후후 불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너무 작고 보들보들했습니다. 이 손이 언젠가 건설 현장의 먼지와 기름때로 뒤덮이리라는 것을 지금의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자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영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껍질이 까맣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감자는 이미 속까지 새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설탕도 감자살도 모두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정성스럽게 파낸 감자 눈들이, 그토록 아끼며 채워 넣은 설탕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음에 품어온 죄책감이 이 타버린 감자처럼 새까맣게 쌓여왔다는 것을 영자는 이 환상 속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 아이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겁고 더 천천히 걷는 발소리였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자란 현준이 서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얼굴이었습니다. 현장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햇볕과 세월이 함께 새겨진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맑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이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매일 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버린 감자들 앞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몸을 낮추며 새까맣게 탄 감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준의 손에 들린 그것은 더 이상 탄 감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자가 예전에 만들었던 설탕을 채운 달콤한 감자, 예쁘고 맛있게 구운 그것이었습니다. 현주는 그것을 살며시 입안에 넣었습니다. 엄마, 하나도 안 써요. 설탕 발라서 달콤해요. 이제 울지 마세요.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준이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진작 찾아갔어야 했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고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자신을 토닥이던 그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렀습니다. 마당에 내리던 햇살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준이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영자는 그 손이 떠나는 것을 느끼고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빛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현준이 마당 한쪽을 바라보자 영자의 시선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21살의 청년, 진우였습니다. 환상 속의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준이 영자의 손을 들어 진우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이 저기 있다는 듯이 바로 그 순간 병실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장 모니터 소리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던 영자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 아래에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진우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간절하게 저 문 안의 사람이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디로 닿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꿈속에서 현준의 손에 이끌려 진우의 손을 향해 뻗고 있던 영자의 손이 현실의 병실에서도 아주 천천히 위로 들렸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용서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영자는 과연 눈을 떠 손자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밤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이 복도에 전해졌을 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동시에 너무 홀가분해서 그 두 감정 사이에서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서가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건넬 때 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병실 안의 영자는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모니터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들은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늘 밤을 잘 넘기면 내일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병실 창문 너머로 영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더 깊은 곳에 처음 보는 감정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우는 그날 밤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면서 천천히 알아가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영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만 영자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활력 징후가 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몸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처럼 영자는 그 경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주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느라 병실과 복도를 오갔습니다. 비서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어디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 한쪽 구석 보호자 의자에 앉아 밤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두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그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건네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겨우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단에서 쓰러지던 그 모습이 업고 달리던 그 가벼운 무게가 자꾸 눈꺼풀 안쪽과 어깨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복도에 가끔씩 울리는 방송 소리와 의료기기 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태준과 나머지 사람들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병실에는 진우와 영자 단둘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멀찍이 앉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영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노랗게 내려앉은 그 얼굴은 낮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 꽉 담은 입술,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 위로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늘 자국 주변의 피부가 얇고 투명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난간을 잡고 몸을 낮추어 영자의 얼굴 가까이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숨소리는 아주 얕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영자의 손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손등과 손가락에 새겨진 흉터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며 생긴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 같은 것도 있었고 날카로운 것에 베인 흔적도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굵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손이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1살의 어린 손. 하지만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굳은 살이 박이고 손끝이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있는 손. 이 두 손이 닮아 있다는 것을 진우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같은 피, 같은 시간,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두 손 모두 쉬지 않고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을 보면서 그 증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준 큰아버지의 말이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넘게 매일 밤 설탕 감자를 구우셨다고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말이 지금 이 손등의 흉터들과 겹쳐졌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울지 않으려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도 어머니가 죽던 날도 고아원에서 처음으로 혼자 밤을 보내던 날도 진우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약해 보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대 옆에 서서 진우는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진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눈물이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 손으로 영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링거 때문에 더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진우는 천천히 몸을 낮추어 영자의 귀 가까이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일어나서 아빠 대신 저한테 감자 구워주세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진우의 눈물이 영자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겁고 작은 물방울이 영자의 차가운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진우의 손 안에서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진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영자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모니터의 심장 수치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영자의 눈꺼풀 아래에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영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눈이 천천히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서로를 향한 원망이, 알지도 못한 채 쌓여온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을 참으면서 이 첫마디가 무엇인지 너무 듣고 싶어서 그 소리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이마를 그 손등 위에 묻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진우는 울면서도 영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손을 한번 놓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매달렸습니다. 영자도 진우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꼭 쥔 그 힘만큼은 작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루어왔던 포옹이 두 사람의 손 안에서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던 태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좁은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잡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서로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 서로를 향해 쌓아온 오해와 원망들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눈물과 함께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심장 수치는 그날 이후로 기적처럼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이례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우라와 죄책감이 그토록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면 그것이 풀린 순간 몸이 반응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실 안 할머니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훔치는 손자의 모습이 오랜 세월의 상처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아무리 오래 바라보아도 충분하지 않은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조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자와 진우에게는 함께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가 눈을 뜬 다음 날 아침 병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던 그 방안이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따뜻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영자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몸도 무거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큰아들 태준이 아침 일찍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안색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경과를 들은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수표를 가로채고 편지를 위조한 전직 집사 조 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많은 힘을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분노보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손자와 눈을 맞추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무렵 진우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종이 포일로 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꾸러미였지만 그 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설탕이 녹아 감자 껍질에 스며든 단내와 탄내가 뒤섞인 그 냄새였습니다. 진우는 병원 주방 한쪽에서 허락을 받아 감자를 구워온 것입니다. 작은 철판 위에 감자를 올려 설탕을 녹여냈습니다. 투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구워왔던 그 감자를 이제는 손자가 구워서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꾸러미를 펼쳐 접시에 담아 영자의 손 닿는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감자를 집어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감자를 입안에 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영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달구나. 그 한마디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괜히 다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주는 자리를 피해준다는 듯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게 된 병실에서 영자와 진우는 감자를 나눠 먹으며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각조각 끊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자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도 먼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할 차례라는 것을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두르지 않고 영자가 숨을 고르는 사이사이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0살에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 13살에 어머니를 보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처음 혼자 밤을 보내던 날,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기고 숨죽여 울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밥 먹을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사판에서 일을 시작했고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방학마다 현장을 전전했다는 것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내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올려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세월을 혼자 버텼구나. 영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 위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자의 회복은 빨랐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였습니다. 마음 안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리면서 몸도 치유되는 것 마냥 심장이 그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심장 수치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죄책감과 그리움을 가슴에 눌러 담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며칠 사이에 영자의 안색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아오고 목소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영자는 첫날 침대 위에 누워만 있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는 진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복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으로 나간 것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지팡이를 짚고 진우는 그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정원에는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이른 가을의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진우는 영자의 속도에 맞추어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발소리를 맞추며 걸었습니다. 그 기억과 지금 이 순간이 이상하게 겹쳤습니다. 영자가 잠시 멈추어 서며 말했습니다. 현준이는 어릴 때 이런 날씨를 제일 좋아했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 진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할머니의 입에서 들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따뜻하게 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이였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자는 조금 더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막내는 셋 중에 제일 작은 소리로 웃는 아이였다고, 크게 떠들지 않고 곁에서 조용히 옆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도 자기 것을 먼저 다 먹지 않고 형이랑 누나가 더 먹고 싶어 하는지 먼저 살핀 아이였다고요. 진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못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비어있던 진우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비서를 불러 퇴원 준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온 사람답게 그 지시는 여전히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단단한 날선 기운 대신 어딘가 부드러워진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시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 태중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회사를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가 이제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영자 곁에 앉아 다음날 정원 산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장난을 쳤는지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 노을이 완전히 지고 난 어둠 속에서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고르고 안정된 소리를 냈습니다. 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야 할머니와 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와 진우가 함께 가야 할 그곳에서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가장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쫓아오며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영자는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다용도실에서 감자 몇 알을 꺼내 흙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감자 눈을 하나하나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에 이것부터 하겠다고 영자는 병원에 있을 때부터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감자 눈을 파낸 구멍 안에 설탕을 넉넉히 채운 뒤 철판 위에 올려 구웠습니다. 단내가 주방 가득 번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감자가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감자를 아들의 앞에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해야 했습니다. 납골당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진우가 운전하는 차가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말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진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있었습니다. 차창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무릎 위에는 정성껏 포장한 감자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납골당 입구에서 내리자 바람이 먼저 맞아주었습니다. 가을 끝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냄새가 났습니다. 진우가 영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영자는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등을 곧게 세운 채 걸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 앞에 제대로 선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진우는 알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안쪽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진우가 먼저 위치를 찾아 멈추었습니다. 흰 벽에 작은 액자 크기의 위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 앞에서 진우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진 한 장. 영자가 꿈속에서 봤던 40대가 된 아들의 웃는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현준의 얼굴은 삶의 고단함에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어렸을 때처럼 맑았습니다. 영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20년 만에 본 아들의 웃는 얼굴이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영자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꾸러미를 받아 제단 앞에 펼쳤습니다. 설탕이 녹아 진한 갈색빛을 띤 감자들이 종이 포일 위에 놓였습니다. 그 달콤한 냄새가 납골당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조용히 번졌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가 부축하여 했지만 팔을 저어 마다하고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했습니다. 막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막내야, 내가 이제야 내 아들을 만났다. 이제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영자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품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내보내던 그날, 뒤늦게 편지를 써서 보내던 그날, 답이 오지 않던 수십 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조용한 납골당의 세월의 무게만큼 구슬프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우는 그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영자의 등 뒤에 서서 흔들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울음이 20년 넘게 쌓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끝내 찾지 못하고 오해 속에 서로를 원망하며 보낸 세월의 무게가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겪은 상처와 한많은 시간들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허망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영자가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우가 팔을 내밀었고 영자는 이번에는 그 팔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갈고리처럼 가슴에 걸려있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잘 모실게요.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렵게 버텨온 21년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가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우의 발치에서 주워 담아 손가방 깊이 간직해 두었던 위조 편지 조각들이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제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가장자리부터 검게 물들며 재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이 완전히 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타들어가는 재와 함께 20년 넘게 쌓인 오해와 원망도 함께 보냈습니다. 재가 식은 뒤 두 사람은 조용히 다음 위패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 수연의 위패였습니다. 사진 속의 수연은 젊었습니다. 마른 얼굴에 눈이 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어. 내가 처음부터 며느리 편이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진우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13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가늘었던 그 손. 할머니가 지금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납골당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영자가 진우의 팔을 살며시 잡자 진우가 그 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맑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던 바람이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영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안에 짓눌려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현준이가 이 햇살을 참 좋아했는데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잠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고요한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과 나눈 가장 긴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세상 앞에 서는 일. 성채 건설 신사옥 완공식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채 건설 신사옥 완공식 날에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유리와 철로 빚어진 신사옥이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서 그 빛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습니다. 로비 앞에는 화환이 줄지어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성채 건설이 3년 넘게 공을 들여 완성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영자가 기력을 잃어 한밭집에 쉬어가던 그 현장. 진우가 설탕 감자를 구워내던 바로 그 땅 위에 지금 이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해와 원망, 그리고 20년의 세월. 그것들이 이 땅 위에서 시작되어 이 땅 위에서 끝을 맞이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보랏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고정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은 고닫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곁에 진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정장 대신 단정하게 다린 흰 셔츠에 짙은 색바지 차림으로 왔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곁에 손자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참석자들 사이에 잠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성채 건설 회장이 처음 보는 젊은 청년과 나란히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진우는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곁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연단에 오른 영자는 마이크 앞에 잠시 서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건설 현장을 누비며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눈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기만 하던 여장부의 눈은 세월의 묵은 한을 털어낸 듯 깊고도 맑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 하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안에 고르게 퍼졌습니다. 평생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는 일을 해왔지만 정작 제 마음 안에 사람이 머물 집 한 칸은 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삼켰습니다. 영자는 잠시 진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객석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영자가 입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신사옥 완공과 함께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들고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서 있는 땅에서 제 막내 아들 강현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강현준 장학재단은 형편이 어렵지만 꿈을 가진 청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 아들은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청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회장 안에 조용한 박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게 울리던 박수 소리는 뒤늦게 회장의 깊은 뜻을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박수가 더해져 점점 커졌습니다. 진우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저 마이크를 통해 이 넓은 공간에 울려 퍼지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강현준. 그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놓이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가난한 현장 노동자로 살다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자선재단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눈꺼풀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한번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영자는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와 하객들의 인사가 이어졌지만 영자는 오늘만큼은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과 다른 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저택의 식탁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혼자 앉아 감자를 구우며 아들을 기다리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공간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음식 대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종이 포일에 담긴 감자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진우가 완공식 전날 밤에 미리 구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자가 꾸러미를 폈습니다. 설탕이 녹아 진하게 익은 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저택의 식당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40년 전 그 가난한 마당에서 나던 냄새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의 냄새였습니다. 영자는 집게로 감자 하나를 집어 진우의 그릇 위에 얹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 입안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었습니다.
조용히 감자를 먹던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집들만 지어 올렸는데 이제야 내 마음 뉘일 집 한 칸을 찾았구나. 인생이 참 쓰다고만 여겼는데 내가 구워준 감자 한 알이 이리도 달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지어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을 오늘에야 다시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고 뺨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진우도 웃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이 식탁이, 이 냄새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감자 하나를 집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준이도 오늘 기뻐했을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감자 하나를 손에 쥔 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태준이 어릴 때 현준과 함께 감자를 먹다가 싸웠던 일을 꺼냈고 영자가 그때 누구 편을 들었는지 기억이 다르다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동안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식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같은 것을 나눠 먹는 아주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녁이 오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했는지를 이 자리에 누구보다 영자와 진우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티 없이 웃는 손자의 얼굴이 몹시도 예뻤습니다. 막내 아들의 눈을 닮은 그 눈이 지금 자신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완성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식탁 위에서 그 이름은 어느 건물보다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설탕 감자 한 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그 마당에서 구워낸 감자가 20년의 오해를 넘어 이제 이 식탁 위에서 다시 한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맛을 음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어본 어떤 것보다 달콤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명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서로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였던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할머니와 손자도 20년의 오해와 원망을 넘어 결국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심지어 상처 준 것을 모를 때도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서 감동과 함께 작은 용기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드리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기원하며 다음에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